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통일문학편집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 김재용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발제를 하게 된 연유부터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분단과 한국문학 이 심포지움이 올해 세 번째로 이렇게 맞이합니다. 사실 이 통일문학편집위원회는 원래 고유한 일은 아까도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이 남북이 만들고 있는 통일문학 그 잡지 이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북쪽도 편집위원이 있고 남쪽도 편집위원이 있는데 이 양쪽의 편집위원들이 같이 이 힘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1호 만들 때, 2호 만들 때 제가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 속에서 이걸 맡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만약 앞으로 남북의 만남이 재개되면은 그 잡지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회가 남쪽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6.15 민족문학 남측협회에 위임받아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남북이 만날 여지가 전혀 없는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통일문학편집위원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야만이 그게 정상인 거죠. 연동돼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과거에 북쪽 쪽 만나고 해보면서 또 통일문학 잡지를 만들어 보면 느낀 것이 뭐냐면은 그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그 남북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남쪽은 통일문학 편집이라는 차원에서는 단순히 통일문학 잡지 만드는 차원이 아니고 이 남북의 문학적 만남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런 장으로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 문학 전체에서 어떤 새로운 자극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 속에서 이제 3년 전에 이 1회 심포지움을 했고 작년에 했고 올해 이제 세 번째를 이렇게 맞이합니다. 근데 이제 첫 회, 두 회에서는 이른바 주로 이 남쪽에서 북한 문화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북한 문학 연구자들이 주도가 되고 올해 창작가들이 이렇게 토론자가 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만 두 번을 하고 나니까 그 과정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제 남쪽 작가들이 오늘 작가들이 많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스스로 이야기하는 방식들이 필요하다. 그 오늘날 이 그야말로 이 분단이라는 것이 보일 듯 말 듯한 이 속에서 작가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재현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만 제가 어제 오늘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손홍주 작가까지도 해가지고 그야말로 왜 이런 자리가 한국 문학에서 그동안 없었는가가 오히려 의아할 정도로 이렇게 분단을 고민하는 많은 작가들이 있고 고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작가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혹은 심지어 무의식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스키면서 젠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기획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굳이 제가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이 네 개 단체 지금 이번 네 개입니다만 5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앞으로 이런 어제를 많이 개발해야 한다. 제가 해보다 보니까 이 분단과 한국문학이 너무나 고루하고 그야말로 이 하나마나 한 말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걸 왜 하냐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주제인데 오히려 이걸 어제를 더 넓혀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훨씬 더 가능성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제 발굴과 그걸 우리가 상호 소통하면서 점검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의제를 하나 던지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이 마지막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저께 오늘 발제를 보면서 느낀 게 중에 하나가 북한 문학이라는 것이 과연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이 부분도 어저께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변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렇게 큰 어떤 문제는 아닌데 그러나 어쨌든 제가 생각에는 북한 문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북한에서 나온 이른바 이 현대 조선 문학 선집이라고
이 87년부터 나와가지고 2011년에 마무리가 되고 있는 무려 일제시대만 해도 53권, 53권이 나올 정도로 이 대단한 작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현대조선문학 선집을 잘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남쪽에서 보통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북한의 문학 정전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한국 근대문학을 40년 가까이 연구합니다만, 제가 어쨌든 간에 문학서 쓰고 했습니다만, 북한의 문학사가들이, 북한의 문학 연구자들이 이렇게 한국, 특히 일제시대 문학을 이렇게 다르게 보고 있구나. 놀라울 정도로 저는 그 변모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 이렇게 이 정전이 변하고 있는데, 이 정전 변화가 남쪽의 정전 변화하고 굉장히 맞물려 가면서 약속이라 한 듯이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볼 정도로 이게 수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수렴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남북의 문학 연구자들, 문학사가들이 과거의 일제시대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비슷하게 본다는 거,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고, 과거 한국전쟁 이후에 이른바 80년대까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상상하기 어려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정작 우리 남북에서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차지 못한다는 거.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오히려 그런 점에서 이 통일문학 편집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좀 더 확산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그 지배 구조, 또 남북의 지배 구조, 이 남북의 지배 구조만을 볼 것이 아니고 남북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량, 더 좁게 말하면 문학을 바라보는 눈,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변화하고 있는 것, 그런 거 역동성, 이런 것을 읽어내는 것은 우리가 남북의 문화적 통합, 통일이 아니라 문화적 통합을 생각해 볼 때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정종을 가지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현대조선문학 선집 53권을 다 검토한 결과 크게 거의 남북의 차이가 없는데요. 놀라울 정도 없는데,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남북이 그동안 전혀 평가하지 않다가 이제 남북이 동시에 높이 평가하는 사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정주영 같은 경우죠. 정주영은 80년대까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쪽도 북쪽도 다 배면했던 작가입니다. 그런데 80년대 초 이후에 남북이 동시에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약속한 것처럼 평가해가지고 지금은 남쪽, 북쪽 모두에서 정주영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고, 뭐 남쪽은 우리가 잘 압니다만 북쪽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쪽에서 평가하지 않다가, 남쪽은 쭉 평가를 했습니다만 북쪽에서는 평가하지 않다가 최근에 북한이 바뀌면서 이렇게 된 작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염상섭이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염상섭은 전통적으로 북한에서는 부르주아 반동 작가고 자연주의 작가고 부르주아 자연주의 작가이기 때문에 염상섭을 인정한다는 것은 북한 문학의 정체성, 북한 문학의 정체성이 흔들린 인물이었습니다. 염상섭을 인정한다는 것은. 특히 염상섭은 해방 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염상섭은 문학사주로 보든 혹은 염상섭의 해방, 그 한국전쟁 이후에 남쪽에 잔류했던 것을 밀고 보든 어느 경우든 간에 염상섭을 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최근에 그 현대조선 문학 선집에서는 염상섭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과거의 그런 자연주의, 부르주아적인 것을 다 떼버리고 그야말로 우리 그 20년대 한국의 현실에서 중요한 발언을 한 작가로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염상섭은 더 이상 남쪽만의 작가가 아니라 남북의 작가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그 남쪽에서는 계속 비판했습니다만 북쪽에서 높이 평가한 작가들이 군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군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이기영입니다. 이기영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북쪽에서는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근데 한슬레 같은 인물들은 흔들리고 백석도 흔들리고 뭐 심지어 이용학도 흔들리고 흔들린 작가 굉장히 많았죠. 박파랑도 흔들리는데 이기영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온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 작가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88년에 해금 이후에 남쪽에서 이기영은 아주 중요한 작가로 매김되고 있고, 오늘날 한국 근대문학을 조금이라도 보는 사람은 이기영의 고향과 서와 없는, 이기영 없는 한국 근대 소설을 재구성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걸 무시하는 자체가 또 새로운 과거 냉전적인 광기의 연장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호불호라든가 이건 있을 수 있지만 이기영 없는 한국 근대 소설사, 이기영 없는 한국 근대 문학사를 생각한다는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좀 해본 사람들로서는 어려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남북이 모두 다 평가했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분단을 그치면서도 남북이 뭐 여지없이 이 사람은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던 작가였습니다. 그것도 군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표를 들어가고 그러면 강경에 그렇죠. 강경에는 북에서도 흔들림 없이 했던 작가고 남쪽에서도 뭐 약간 부침은 있었습니다만 크게 보면 흔들림 없이 했던 작가이기 때문에 강경에는 남북이 다 좋아하는 그런 작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현대조선문학 선집 53권, 그러니까 1987년부터 2011년까지 나왔던 이 거대한 북한의 이 문학사 세우기, 문학 정전 세우기, 문학사 이 작업에서 하고 남쪽의 평가를 보면 이렇게 네 개의 유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 남북한 문학이 접점을 말하고 있고 그 수를 말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할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남쪽에서 모르고 있다는 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또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거. 특히 북한의 국가가 변한 게 아니라 북한의 연구자들이 바뀌고 문학 한상이 바뀌고 있고 그것을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북한의 민중들의 문학적 감수성과 수용 방식과 향응 방식이 달라진다고 있다는 거. 이런 어마어마한 기층 구조에서의 변화를 딱 보지 않고 항상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지배 구조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문학이 변하지 않는다. 북한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너무나 손쉽고 너무나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그런 지적인 노력과 우리 지적 게으름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그걸 만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지식인으로서는 문학 연구자로서는 문학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문제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정지용 이야기를 조금 가지고 그 네 개를 다 해봐야 되는데 앞으로 제가 본 데는 만약에 이 통일문학 편집위원회가 허락하고 또 그리고 우리 그 4개 단체, 5개 단체가 다 구성원들이 합의해 준다고 하면 저는 이 네 개를 가지고 우리 남북의 문학의 접점을 마련하는 길을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우선 그 중에서 정종만 한번 우리 잘 아는 정종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남쪽은 우리가 잘 아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북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쪽의 이 정종의 작품들이 한 2, 30편이 그 현대 조선문학 선집에 들어오는데요. 이 정종이 북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82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82년에 북한의 문학사가들이 굉장히 큰 요구를 합니다. 당하고 국가에다가. 우리가 과거에 이런 엄청난 문학 유산이 있는데 우리 그동안에 냉전 시기에 이걸 다 버려왔는데 이렇게 버리는 것은 굉장히 큰 손실이다. 우리가 이런 작가들 갖다가 하나하나씩 복근해 해가지고 82년, 83년에 북쪽에서 복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8년 해금처럼 북쪽에서는 83년에 대대적인 해금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1차 해금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한 번 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2000년에 한 번 이루어지고 북쪽도 한 3번에 걸쳐서 가보기에는 이 해금이 이루어지는데 1차 해금 때 굉장히 상대적으로 북쪽에서 볼 때 정치적으로 문제없는 작가를 1차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정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정종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이제 문학 선집에 넣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항상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 북한에서는 어떤 작가를 평가하면 단일한 목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제가 이 현대 조선 문학 선집의 해설이라든가 문학사에서 이 정종을 평가하는 것을 읽어보니까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정종에 대한 평가가 매우 다르다는 거. 자신들의 문학사적인 평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근데 북한에서 북한의 시문학사, 시를 주로 전공하시는 분이 류만이라는 분인데 북한에서 시를 굉장히 잘 읽어내는 평론가가 류만인데 이 류만 이분이 정종을 읽어내는 방식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이 이제 은종섭이라는 문학사가 있는데 그분이 정종을 읽어내는 방법 많이 또 달라요. 또 그리고 또 제3자 인물도 제가 거론했습니다만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류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20년대 정종만을 평가하고 30년대 정종은 별로 이렇게 순수 문학이다. 이렇게 치부한 반면에 은종섭 선생 같은 경우, 평론 같은 경우에는 20년대도 중요하지만
카페 프랑스를 썼던 정종도 중요하지만 백록담을 썼던 정종도 소중하다. 왜? 백록담을 쓴 시절에는 그렇게밖에 일제강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자기를 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게 그 맥락을 모르면 순수문학이지만 그걸 잘 보면은 정종의 치열한 시대와의 대결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다 평가합니다.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정종을 평가한다는 말에 끝이지 않고 북한의 평자별로 정종을 보는 눈이 다 다른 거죠. 그럼 이걸 뭘 말하느냐?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해 있는, 우리가 북한을 타자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북한은 항상 단일한 목소리다. 그리고 북한 모든 것은 국가가 지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종을 보게 되면 국가가 한 것이 아니고 이 문학사가들, 문학 연구자들이 국가에다가 정종을 해금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오히려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마치 그것을 국가가 마치 주도한 것처럼 포장만 하는 것뿐이 사실은 문학 연구자들이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연구자 사이에서도 그럼 정종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다 달라지고 있죠. 이건 제가 보건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냉전적인 지적 습관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타자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북한에도 다양한 목소리 있다는 것. 그리고 북한은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목소리들이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 특히 문학하는 사람들은 그 점이 굉장히 예민하다는 것.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문학하는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다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컨대 어떤 식으로 예컨대 이 북한을 방역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교훈을 얻는 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젖어 있던 그리고 한 번도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우리가 이 분단 시대에 분단의 그 국가 논리를 갖다가 우리 스스로가 어쩌면 무엇까지도 내면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 이제 제가 볼 때 남쪽의 정종도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남쪽에서의 이 정종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제가 그 정종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만 정종의 글을 읽다 보면 가장 크게 느낀 문제는 뭐냐면 해방 직후 보통 우리 해방 직후, 해방기, 해방공간 그럽니다만 사실 정종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 있는 것은 47년 말부터 48년 1월부터 50년 전쟁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정종 시와 산문을 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정종은 해방 직후에 시를 거의 못 썼습니다. 몇 편 못 썼습니다. 근데 산문은 엄청 많이 씁니다. 심지어 두 권의 산문집을 내죠. 근데 그 두 권의 산문집을 읽어보면 전부 다 47년 말부터 쓴 것들입니다. 물론 46년, 7년 무렵에 경향신문에 썼던 짧은 단상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극히 일부고 대부분의 두 권의 산문에는 47년 말부터 썼던 글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정종은 시를 못 써서 너무나 억울했다는 정종, 너무 터무니없이 내가 늙어간다고 했던 정종이 왜 47년 말부터 그렇게 엄청난 산문을 썼는가? 시를 못 쓰면 산문을 썼는가? 하고 싶은 말을 말했던 거죠. 정종이 47년부터 두 군의 불량해단 산문을 쓴 이유는 뭐냐? 정종이 해방 45년 8월부터 47년 말까지는 자기는 동의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해방된 우리나라가 통일 독립국가를 만드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 오로지 미소공동위원회가 잘 돼야만 되는 것이다. 그 미소공동위원회가 잘 되는 것 위에는 달리 길이 없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소공동위원회 결정만 기다렸습니다. 46년 중반에 1차가 어그러졌을 때도 결렬됐을 때도 지지했고요. 그 다음에 47년 중반에 다시 시작됐을 때도 지지했습니다. 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47년 말 되면서부터 2차 미소 공동위가 이제 깨지면서 미소 냉전이 격화되고 분단이 가시되면서부터 정종은 자기 발을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쓴 글이 그 사본들입니다. 그때 정종 입장이 뭐냐? 바로 미국과 소련을 비판하는 겁니다. 미국과 소련을 비판하고 어떻게 남북이 협상을 통해서 통일 독립국가를 만들 것인가. 이 두 군에 바치는 것이 바로 그 두 군의 산문집입니다. 그 때문에 정종에서는 45년 8월부터 47년 말까지는 거의 쓴 게 없습니다.
경향신문에 아주 짧은 단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권의 산문집과 그나마 남아있는 몇 편의 시들은 다 그때 쓴 시들인데요. 그만큼 정중에서는 이 남북 협상을 통해서 미소를 반대하면서 남북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통일된 독립국을 만들 것인가, 그것에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정중입니다. 저번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큰 인물로는 정중과 염상섭이 그렇습니다. 염상섭도 48년 말부터 작품을 엄청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두 사람이 동일한 그 소설에서는 염상섭, 시에서는 정중, 이 두 사람이 남북협상파의 두 거물이고 그 밑에 많은 후배 작가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 바로 남북협상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해방 직후 해방론이라는 말은 사실은 적당하지 않고 이 두 사람에게서는, 특히 오늘날 남북이 분단되고 남북이 분단 극복하는 찬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남북 협상파문이 정종과 염상섭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때 정종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종은 문학이 순수해야 한다. 그 무렵에 미소 공동이 결렬되면서 이제 남북 협상할 때 조연현 이런 분들이 정종을 제일 비판합니다. 할 때 이 조연현 비판하고 있을 때 논리가 뭐냐면 순수 문학 논리인데, 정종이 그 조연현 등등을 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일제 말에 그렇게 썼던 것은 너무나 엄혹한 시설이라 그런 것 때문에 썼던 것이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토대로 삼는 후배 시인들이요 반성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는 문학이 순수하다는 것, 이건 고금을 통해서, 동서를 통해서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 정종의 반복된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종은 이 순수 문학과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이렇게 반대했는데, 올해 그런 정종을 보고 순수 문학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이건 아무리 납득이 안 된다.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된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 모더니즘 문학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정종을 순수 문학에서 구해야 되는 것이 모더니즘 문학입니다. 근데 이 모더니즘 문학 가지고 정종을 보는 것 역시 정종하고는 안 맞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우선 여기에는 몇 가지 이렇게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1차 대전 직후에 이른바 유럽인 작가들이 재현의 위기를 느끼고, 왜냐하면 1차 대전이라는 것은 1870년 이후에 비롯된 유럽 제국주의자들의 서로 상쟁, 싸우다가 벌어진 것이 1차 대전인데, 그 1차 대전을 겪으면서 버지니아 울프라든가 헤르만 헤스라든가 제임스 조이스라든가 로렌스 이런 사람들이 했던 새로운 제해 방식이라는 것은 바로 유럽 근대의 위기고 제국주의 근대성의 위기인데, 과연 거기서 나온 모던지 맞다가 과연 비서까지 일반화시킬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것도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자체로 더라도 정종 글만 보더라도,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 많은 글이 있습니다만 조선시의 반성이라는 것. 저는 일제시대부터 해방시까지 하나의 시로를 들라고 그러면 저는 그저없이 저는 정종의 조선시의 반성이라는 글을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한국 실론에서 이만큼 빛나는 시로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글이 많지만 이것만큼 한국 근대 시에 대한 자기 반성을 담고 있는 것이 있는가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쉽게 제가 내놓을 수 있는 글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조선시의 반성을 보면 완전히 순수문학론도 비판하지만 유럽 중심의 그런 모더니즘론을 비판하면서 비서구 자기 인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 저희 짧은 데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서구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제국주의 근대성에 대한, 근대성이 아니라 모더니티가 아니라 제국주의 근대성에 대한 투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종에게 다시 모더니즘을 씌운다는 것,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인가? 제가 볼 때 무덤에 있는 정종이 살아난다고 그러면 저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정종을 대변할 수도 없고 대변해서도 안 되지만, 제가 읽은 텍스트를 보면 저는 정종이 아마 분노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극복하려고 했던 것을 다시 이 오랜 세월 동안 나를 보고 있는, 나를 평가하는 잣대로 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정종으로서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뭐 알 수가 없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남쪽에서 순수 문학론하고 정종을 모던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자체도 그렇게 저는 쉽게 송하기 어렵다. 물론 남쪽에 많은 연구자들이 했던 많은 이 세부적인 측면들을, 세목들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큰 틀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저는 받아들이기 없지 않겠는가. 그리 본다고 그러면 현재 남북에서 80년 이후에 북쪽은 83년, 남쪽은 88년이지만, 물론 남쪽도 88년에 해금됐습니다만 그 한국문예회에서 시작한 것은 83년부터입니다. 그때
김동림 몇몇 분들이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83년에 마치 약속이 한 듯이 남북이 해금을 했는데, 그 해금을 요청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정종이죠. 그 정종은 남북의 그 냉정적 관계, 사실 정말 부끄럽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시를 갖다가 남북이 약속이라 한 듯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무시하고 있다는 거. 그 관계가 아니면 이게 뭐겠는가? 이 냉전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근데 다행스럽게 그 오랜 그걸 뚫고 나온 이른바 83년 이후에 남북에서 정중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정중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는 북쪽은 뭘 다 말할 나위도 없고 결손을 말할 나위도 없고, 왜냐하면 북쪽에서는 정중에 대한 평가가 소박하기 때문에 말할 나위도 없고 되게 풍부한 것이 남쪽인데, 그 남쪽을 보더라도 우리가 정정의 부분에서 전곡을 찌르고 있는가, 정정의 우리가 문학에 깊이 들어가고 있는가 반성해야 되고, 이 반성은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작가에 대한 개인적인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남북을 이렇게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이 과연 어떤 문학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가, 남북이 어떤 문학을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남북이 뭐 통합 떠나가지고 남북이 어떤 작가와 어떤 작품을 사랑하고, 그건 안 되더라도 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 과연 정중에 어떤 점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 저는 남북 협상파로서의 정종의 면모에 대해서 새롭게 해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통일문학 편집위를 하면서 또 6.25 민족문을 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그런 정종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말문을 녹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고, 그 정종과 염상섭의 남북 협상파로서의 면모가 오늘날 사실은 이 분단 극복의 중요한 기제로서, 근거로서, 자원으로, 참고틀로 저는 작동하고 있을 것이고, 저는 그런, 최소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제 문학사적인 안목과 힘이 없다 그러면 저는 이런 작업을 제가 할 수가 없고 또 할 의미도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제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해방 직후에 남북 협상파로서의 정종하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맞닿아 있고,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제가 지금 있다라는 자의식은 아주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제가 오늘 정종만 했습니다만 앞으로 남북이 그런 문학사적 정전이 변하고 있고 수소문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 53권의 53권의 그 북쪽의 현대조선문학 순위 보면 너무 놀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북이 다 같아졌네. 물론 세부적 많이 차이 납니다만 정전은 같아져 버렸습니다. 이거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 정종을 80년 초에 남북이 해금하기 이전까지의 그 냉전적인 그 관계를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는 것이고, 남북이 다 정신 차리는 것이고, 남북이 조금 더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고, 남북이 조금 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 우리가 의미 부여하는 작업들은 앞으로 통일문학 편집인뿐만 아니라 6.15 남측 협회가 북쪽을 만나든 안 만나든 이미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계속해야 되고, 앞으로는 우리 이 회의에서도 한 섹션으로 그런 것을 잡아가지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제 발굴 차원, 그런 문제 차원에서 오늘 제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발표 잘 들었습니다. 남북이 함께 남북 문학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야 될 작가, 첫 번째 작가로서의 정지영, 그리고 그것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희가 경청할 이야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자로서 문학인으로서 같이 공부해야 될 지점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토론하시는 분이 두 분이셔서요. 조금 계속 토론으로 바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은규 선생님하고 노지영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시겠는데요. 이은규 선생님 토론문하고 노지영 선생님 토론문을 연달아 듣고 그에 대한 김재호 선생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지영 선생님 토론문이 조금 길던데 두 분 다 5분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규 선생님 토론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영 선생님의 발제문에 대해서 토론문을 맡게 된 이은규라고 합니다. 천천히 그럼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선생님의 분단 비극과 남북 통합의 상징 정지용은
1980년대 이후 남북에서 점차적으로 등장해서 오늘날 이제 남북이 함께 사랑하게 된 시인 정지용의 부활 과정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비교적 많은 양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북의 경우에는 평자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양쪽 토대와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남의 경우에는 평가 경향별로 살펴주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발제문을 먼저 접하게 되어 정지용에 대한 남북의 다층적인 통합 가능성과 그 전망을 그려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질문이지만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1장 북에서의 정지용에 관한 내용인데요. 서론에서 밝혀주신 것처럼 이 장에서는 북에서의 정지용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들이 평자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짚어주셨던 류만의 조선문학개론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개론에서 정지용에 대한 언급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류만 선생님께서는 정지용의 작품을 1920년대와 1930년대로 구분해서 전자를 고평했고 반면에 후자에 대해서는 호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분석해 주신 것처럼 정지용의 구인회의 핵심 인물이라는 사실이 아마도 불편하게 생각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점에서 기인해서 구인회를 예술지상주의자들의 집단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추측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의 핵심적인 내용하고도 연관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지용의 이제 그동안의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920년대 경도 조선 유학생들의 조직이 있었잖아요. 경도 유학생 학우회라고 불리었던. 그 학우회의 정지용은 회원이었고 주지하던 이 조직의 정체성을 좀 살펴보면 민족 사회운동과 연계를 갖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간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정지용이 이 경도 유학생 학우회의 기관지이자 사회주의 성향의 잡지였던 학조에 특히 이제 창간호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있을 텐데요. 백금의 도시와 잘 알려진 또 파충류 동물이라는 작품 등을 발표를 했습니다. 두 시편을 좀 종합을 해보면 반일 감정이라는 코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반일 감정을 동물이라는 대상에 빗댄 점, 그리고 식민지 제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했던 것들, 이런 다소 유사한 시적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정지용의 일본 유학 시절에 창작된 초기 시라고 분류되는 시편들에 대해서 거기에 나타난 역사의식에 대한 연구사적 조명과 평가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이런 면모는 일회적인 어떤 그 성격이 아니고 정지용이 자유시인에 발표한 시 산탄 같은 탁상연설에서도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다 직접적으로 사회주의자를 소화기관에 묘사하고 있어서 주목을 요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와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때 삼중현 조선인 학살 사건과 관련성이 높은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참고로 이 그 사건에 대한 조사회 창립총회에 이 경도 조선유학행 학우의 간사급 회원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얼마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천적 측면에서 행보를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유만 선생님의 조선문학 개론에서 정지용의 1920년대 시에 대한 고평과 관련해서 시문학의 진보성과 민족성을 두고 말할 때 다분히 20년대에 창작된 그의 시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라는 문장을 근거로 해서 이 정지용의 경도 유학생 학우의 회원 활동과 그리고 학조 및 자유시인의 발표한 작품들을 향후 북한 문학사에서 적극적으로 조명할 혹은 조명될 가능성과 그 필연적 측면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남에서의 정지용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정지용이 그 발표를 하시면서도 굉장히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순수 문학적 측면에서의 평가가 우세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자성적인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안으로서 나타난 모더니즘적 접근 역시 오늘 짚어주신 것처럼 한계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의 그 결론격으로서 해방 직후를 비롯한 정주영 문학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지만 정주영 개인의 어떤 그 시세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남북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방법론이 생기게 될 수 있다. 새로운 조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역시 이제 문학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정주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에 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순수 문학 측면과 그리고 모더니즘적 접근이 보여준 각각의 한계와 그에 대한 결과들을 봤을 때 어쩌면 제3항으로 대두될 수 있는 단일한 평가나 접근 역시 과연 유의미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게 아마 절대적인 동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이는 다양한 다층적 층위를 내포하고 있는 정지용의 시세계의 내재적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저의 이제 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많은 분들의 관점이겠죠. 그래서 최근 축적되고 있는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정지용 시인의 번역과 시 창작의 상관관계라든지 아니면 시적 주체가 가지고 있는 정신분석적인 접근, 그리고 동시분석을 통한 장르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신학적 사유에 대한 시적 전유, 이중어 인식과 창작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누구보다 이제 정주영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오고 계시니까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와 또 관련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청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사장 이제 다층적 통합을 위하여에 관한 내용인데요. 선생님께서는 남북에서의 정주영 평가는 한국어 사용 언어 공동체의 큰 축복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향후 이제 냉전기 남북의 프레임에서 파생한 미학 간 극복과 다양한 정주영 논의 제출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남북의 문학적 통합을 성취하는 길이고 그 중심에 누구보다도 정주영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방법적인 대안으로 정주영의 어떤 공동체주의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시적 세계관, 이런 면모를 정립하는 과제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이나 혹은 향후 어떤 연구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발제문에서도 인용되고 있는 저 역시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주영의 산문인데요. 조선시의 반성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그는 항상 문학과 공동체의 운명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이는 시세계 내부적인 주체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부족한 질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노지영 선생님 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용 선생님의 북한 문학 연구 통사를 거의 강연을 듣는 마음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해당되는 시간이 5분밖에 없다는 것이 정말 애석한데요. 마음이 많이 쫄리지만 다음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셨던 김재용 선생님 인품을 신뢰하면서 좀 시간이 오바돼도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김재용 선생님이 양해하는 게 아니고 사회자가 양해를 안 해요. 아, 네네네. 서영인 선생님의 인품을 믿고 네, 태세 전환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발제와 토론의 이제 본 심포지엄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마지막은 늘 다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최연소 참여 작가들이 토론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저 또한 이 분단이라는 영역이 다음 세대 문인에게 어떻게 계승되고 이전 세대의 열렬한 고민들이 현장의 젊은 문인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고민하게 됩니다. 앞서 토론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미래의 작가와 독자들은 통일이란 문제에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는데요. 정말 손홍규 선생님의 말씀에서처럼 독자에게 읽히는 문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준 작가님이 최선을 다해주신다고 하니 그런 공약 정말 귀한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작가들이 북한 자료를 선순환시켜 스스로 장작 환경을 만들어가기엔 연결고리가 너무 부족한 게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북한 문학을 통해서 문학적 진정성을 체험하기는커녕 온갖 영상 콘텐츠
콘텐츠에서 트렌드가 된 유사 진정성의 체험조차 이젠 북한 문학을 통해서 접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청년 세대와 북한과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통일은 대박일 수 있다는 추상적인 투자 논리나 뭐 1인당 세금 20만 원씩은 더 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경제적 손해 정도가 상상되는 게 아닌가 해요. 하지만 이런 상상력의 부재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이질적 타자에 대한 적대의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정 선생님의 발제에서 소설 내 분쟁이나 전쟁 소재가 증가했다는 말씀도 유심히 들었는데요. 뭐 이제 데이터를 더 수집해야 되겠지만요. 뭐 동서나 세대, 젠더, 자산, 계층, 문제 등으로 남남 갈등을 경험하면서 서로 간 적대가 극심해지는데 현재의 땅덩이를 넘어서 증오하는 새로운 2천만 인구를 더 늘리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너무 이제 큰 듯합니다. 혼란과 불안정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싶은 마음들이 통일 문제의 큰 장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토론문에는요, 선생님의 발제문에 서술된 정중의 글을 패러디해서 아리스토파네스에서 정 X용까지 뭐 이런 부제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진지한 연구의 말장난처럼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들의 현실 속에선 이런 방식으로 X처진 어떤 깜깜이 영역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해금 30년이 다 되어감에도 여전히 정땡용 혹은 정X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X 표기된 이런 비접근지대가 세대 간 감수성의 단절로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선생님의 오늘 발제가 그토록 깜깜해진 감수성의 영역에 하나의 불빛을 켜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X처진 영역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미지의 가능성을 던져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봤습니다. 선생님은 혐오가 더 세분화되는 세상 속에서 남북이 함께 사랑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남북 간에 감흥할 수 있는 접점을 한 시인을 통해 발견하고 계십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써나갈 문학사에 포함된 이름들은 참 많지만 선생님이 제일 먼저 주목해 주신 정지용은 뭐 80년대 이후 남북이 사랑해온 시대적 공통 경험이 있고 정서적 이질성을 좁혀 나갈 수 있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시인협회 이용규 선생님이 중요한 지점들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남북이 사랑하는 문인들을 협단체가 함께 연재해 갔으면 하는 마음을 형식화해서 두 번째 토론을 이어보려고 합니다. 나누고 싶은 고민들이 많아서 제가 토론문은 본문은 좀 긴데요. 일부를 추리고 이따 종합토론에서 더 듣고 싶은 걸 추가해서 3가지 정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남과 북이 정지용의 시의 전모를 파악할 때 더 주력했으면 하는 부분을 제가 토론문에 적어보면서 월북 시인, 뭐 제북 인사를 대상으로 한 문학 교류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되는 게 오늘날 더 합리적일까 궁금했습니다. 예, 토론문하고는 좀 다른 질문들인데요. 예, 북측 문학사에서도 정지용 시인의 광복기, 뭐 해방기에 쓴 글을 통해 시문학의 진보성과 민족성의 문제를 조명할 수 있을 거고요. 남측의 문학사 속에서도 정지용의 망각화된 영역을 더 적극적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히 통일운동을 염원하면서 국제정세를 고민하고 신랄한 정치평론을 해왔던 저널리스트이자 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산문가 그리고 협상가로서의 정지용의 현실 참여적인 면모는 남북문학의 접점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형상화하던 한 시인이 어떤 방식으로 발언의 수위를 높여갔는지 어떤 형태의 진보적 차원이 새롭게 게시되었는지 매체사 속에서 더 검토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분단 현실 속에서 통일문학사를 집필해야 한다면 제북인사 문인들에 대한 어떤 식의 단계적 접근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 이 현실 속에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둘째, 선생님께서는 정지용이 남북 협상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시점을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직후로 파악해서 정지용이 문학운동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시기에 주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 정세의 변동을 검토하는 건 물론이고 문단 내에서 민족문학의 방향성을 장기간 숙고해온 정지용 시인의 내적 갈등이 함께 보론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실제로 해방문단에서 정지용은 중앙문화협회가 발간한 해방기념시집 45년에 나온 거죠. 에서 뭐 건설 도정의 새로운 시가의 출현을 함께 염원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문학가 동맹에도 가입해서 민족문화 건설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저는 정지용이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은 이유가 당대가 요청하는 통합이란 시대 정신 때문이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통합 행보 속에서도 정지용은 하나의 편의 택이라는 문제는 매우 신중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시기 매체 활동에 남아있는 정지용의 글에는 선생님이 주목하신 선명한 신념들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진영 논리를
듯 주저하고 망설였던 흔적들도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언어의 흔적들이 정지용 스스로가 특정 정신 권력에 예속되기를 거부한 자율성의 흔적인지, 아니면 당대 문단의 진영 논리에 의해 배제된 흔적인지, 아니면 좌우 대립의 문화가 몰고 온 파국적 비극을 예감한 시인의 본능적인 불안이 표현된 것인지 과문한 저로서는 쉽게 판단 내리기가 어려운데요. 광복기의 문학장에서 정지용이 선택해온 이런 애매하고 불분명한 위치들을 오늘날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인지 선생님의 의견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정지용이 정말 어떤 지점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기능할 수 있겠는가? 수행적 차원에서도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문학가 동맹 가입 및 남북 협상운동의 앞장선 전력으로 49년의 정지용의 작품들은 남측 중등학교 교과서에서 모두 삭제됩니다. 이후 정지용은 보도연맹에 국민보도연맹에 자수 형식으로 가입하게 되고 50년에는 보도연맹의 문화실장으로 호명되면서 전향한 문화인으로 홍보되는 신문기사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빨갱이로 명명하며 시를 삭제해버리고 다른 쪽에서는 회색분자라고 의심하면서 선명한 단일성을 강요하는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냉전 시기를 오롯이 감당했을 한 시인의 착잡한 감정을 떠올려 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의 난경 속에서도 정지용은 좌우 이분법적인 태기를 신중했기 때문에 오히려 남과 북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문학적 통합으로서의 중간지대, 비무장지대 같은 것이 열릴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정지용은 실제 38선을 넘어 북으로 간 이태준을 향해 하나의 지대를 손쉽게 태기라는 문제를 질책한 적도 있었는데요. 분단 비극 속에서 좌우파쟁, 분열의 문화를 넘어 꾸준히 복원해야 될 우리 공동체의 지대들이 있다면 그건 어떤 정신적인 상징의 차원보다는 먼저 분열의 문화에 고통당했던 시인의 위치를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진영 논리 속에서 시인이 고뇌한 지점을 남북이 서로 존중해야 남북 간의 심리적인 통합도 가능한 게 아닌지 하는 질문도 드립니다. 토론문 마지막에 덧붙인 내용인데요. 사회자님 죄송합니다. 20년 전에 남북에서 따로 사는 정지용의 유가족 형제가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만나게 된 사건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 혈육이 아버지 정지용에 대한 기억을 더듬다가 아쉬움을 남기면서 남북으로 흩어졌는데요. 그런 찢겨진 문학적 지체를 확인하는 통합으로서의 만남이 사랑의 상봉들이 선생님의 답변과 이번 심포지엄에서 만난 글들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좀 더 빈번하고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사회자 답변을 멘트도 다 해주셔서, 예, 예, 사회자 멘트도 다 하겠습니다. 해주셔서 제가 특별히 더 붙일 말은 없고요. 김재호 선생님 질문이 많았습니다. 하신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질문과 토론도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요. 요령 있게 요약하셔서 답변해 주시리라 믿고, 예, 저는 발표자 선생님 답변으로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5시까지 하면 되는 거죠, 회장님? 아닙니다. 지금 원래 그 프로그램 상으로는 종합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빨리 예. 한 5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예, 네. 그 노지영 선생님하고 이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두 분이 제기하신 문제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제가 우리 여기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는 것이 더 불순하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짧게 해서 예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하신 말씀하고 제가 이 부분들은 언제 한번 따로 우리가 정지용 이 분단 시대의 정지용 해가지고 한번 따로 심포지엄 해서 한번 가열차게 한번 해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참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선 20년대 정지용 부분에 있어서 우선 북쪽에서는 20년대 정지용의 자료들을 잘 못 보고 있습니다.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분명한 뭐냐면 이 카페 프랑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이 카페 프랑스가 나온 게 뭐냐 제가 보기에는 정지용이 23년에 교토 갔을 때 주변 사람들 전부 다 문화한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많았습니다. 근데 사회주의를 하면서도 정지용이 그 사회주의에 들어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아까 삼중현 그것도 있습니다만 제일 큰 사건은 관동 대진제 때 조선의 학살 사건을 보고 정종이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해방 후에도 해고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국가 없는 나라 없는 사람들이 과연 국제주의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그 때문에 쓴 시가 저는 카페 프랑스라고 생각하고 카페 프랑스에서는 전반 부분 전부 다 그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보이면 넥타이 등등 국제주의입니다만 후반부 보면 나는 집도 나라도 없다 하는 부분들은 그 강아지에 비교한 부분들은 바로 그 관동 대지전 때의 조선 학살 사건 보면서 자기가 내가 왜 그 일본 친구들은 사회주의를 해도 왜 나는 사회주의가 될 수 없는가? 나는 왜 인민족 문제를 포기할 수 없는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카페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목은 평생도가 남아가지고 해방 직후에도 아주 길게 논합니다. 내가 왜 사회주의가 안 됐는가? 내가 왜 관동 대지 학살 때 조선 학살 보면서 내가 왜 프로테 국제주의를 할 수 없었는가? 저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거요. 그 다음에 북쪽에서 이 구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남쪽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쪽도 카프 하면은 그냥 무조건 빨갱이죠, 그죠? 북쪽도 구인을 하면 다 순수 문학입니다. 부자 문학입니다. 왜냐하면 카프를 반대하면서 나왔던 것이 구인이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게 마치 남쪽에서 카프 하면 다 빨갱이처럼 한 것처럼 구인하면 다 순수 문학, 반동 문학, 부자 문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북쪽에서 정종의 그 구인의 좌장이었던 정종을 평가한 상당히 큰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분 공통된 것이 뭐냐면은 저는 계속해서 그 해방 직후에 그 남북 협상파 운동으로서의 정종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대목이 과연 미학적으로 어떻게 명명할 것인가는 우리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그 정종의 실천 행위로서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도 비판하지만 이승만과 김일성도 비판하시는 사람은 그 당시에 많지 않습니다. 지신으로서. 미소도 비판하고 김일성, 이승만도 동시에 비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바로 그런 속에서 미래의 한국을 읽어내는 사람과 그것을 그 순간에 시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산문으로 표현할 수 않았던 그 정종의 고뇌. 왜 자기가 시인이 시를 못 쓰고 산문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가. 저는 거기에서 아까 노지영 선생님이라든가 영규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주체의 분열 같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어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노지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앞으로 이 남북에서 정종뿐만 아니라 남북이 함께 사랑한 작가를 가지고 남북이 공유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그 대목은 통일문학 편집위원회 및 6.15 남측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할 또 하나의 오늘처럼 작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같이 하면서 하는 것이 앞으로 만날 수 있는 좋은 접점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못다한 말씀 다음에 노지영 쌤하고 영규 쌤하고 한번 제가 따로 한번 우리가 이 정종을 한번 평가하는 새로운 자리. 저는 평상시에 이 정종에 대해서 너무 다 좋아하면 저도 좋아하는데 어떻게 좋아해야 할 것인가? 과연 다 좋아한다고 다 좋은 것인가? 진짜 우리가 진정 정종을 제대로 보고 좋아하는 것인가? 물론 다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걸 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한번 꼭 만들어서 오늘 못다한 말씀도 같이 더불어 나누고 또 두 분의 그 저보다 한참 젊으신 분들의 감성도 제가 듣도록 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무리까지 아주 훈훈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두 분 선생님들 질의사항은 저 역시도 다음에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발표와 논문으로 읽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김재호 선생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도 굉장히 그 다음을 기약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를 정리해 주셨습니다.